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은 달달하게 답답한 마음은 톡 쏴주는 청량한 라디오 쏘다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천 곡괭이녀 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하석호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맞죠?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시험 기간이라서 네네네. 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지냈죠. 공부는 잘 되시나요? 씨 뿌리기를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요? 네,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첫 시험이라 네네네. 네, 어떻게 나올지 사실 감도 잘 안 잡히고 고등학교 때랑 공부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막막하네요. 네, 뭐 대학교의 공부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공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1학년 때는 공부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교양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가지고 하지 말고 네, 알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내가 왜?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 말고 떠나서 원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이요? 네. 그냥 즐기시면 돼요. 뭘 즐겨요? 뭘 즐겨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몰라. 계속 그냥 즐기기만? 글쎄요. 뭐 요새 보니까 대학교 안에서도 시험 기간에 술 마시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시험 기간이라는 따로 이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그렇죠. 배경 지식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서로는 이제 그만 각설하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려고 해요. 요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뭔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알겠지. 대부분 있는데. 그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조금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은 제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좀 목에 침이 많아요. 침을 좀 넘기느라고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게 여겨졌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매매란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또는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꼭 섹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도구라든지 이런 뭐 키스박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법적으로 걸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성교 행위 유사한 행위는 다 문제가 된다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2012년도 성매매 특별법으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서울 북부지법법에 위헌 법률,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제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법이 잘못된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을 나의 어떻게 보면 성도 소유라는 거죠. 네네. 자신의 권리인데 이걸 왜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빵실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문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품화 시켜서 파는 거잖아요. 이걸 허용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 거니까 팔아도 된다, 이익을 봐도 된다라고 주장하면 마약 거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살 사이트 이런 것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윤리적에서 벗어난 행위들도 다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대한민국 법 중에는 자살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네. 저번 주에 했었던 그 그랬다는 이야기에 나왔던 사건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도 죄다?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신의 권리잖아요. 내가 아니 사람 죽겠다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법이 거기에 이제 위법이 되느냐. 네네. 그런 것도 한 가지의 이제 위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법적인 얘기보다는 전 잘 모르겠어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좋진 않죠. 좋진 않죠. 근데 또 나쁘다고 봐야 되는가? 좀 그래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반윤리적인 거,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자라는 입장을 버리고 네.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없던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가 뭡니까? 뭐 더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네. 여성의 권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왜 문제였냐면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네. 사실 조금 비율을 잘못 두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비율을 그래서 들지 않을 건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삶의 터전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잘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거기 그 집에다가 뭐 집도 사놓고 자기 애도 키우고 있고 뭐 몸을 파는 행위라고 하지만 뭐 화류계든 성매매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보가 와서 하지 마.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상은커녕 앞으로 하면은 너네 이제 위법이니까 잡혀갈 거고 벌금을 내야 돼. 네. 과연 이게 올바른 걸까요? 아마 당사자들한테는 생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어쨌든 자신이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게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었고 보상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네. 여기서 생계가 위협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네. 당장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녀들의 생계가 위협되니까 네네.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줘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해주면 오히려 생계가 위협이 되는 여성들이 이런 화류계 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시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점점 커지지 않나. 이 시장이. 그런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이 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그 청소년 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앱 까는 거. 그렇죠. 그때 말씀하셨듯이 아마 법 자체의 큰 효력이 없어도 명시적으로는 네네. 아마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인권을 건드리는 건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난 내가 판다는데 왜 막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원역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지금 수원에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네.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통매매 특별법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어쨌든 이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좀 예민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네? 아니 근데 네.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지만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게. 그렇죠, 보이죠. 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골목들이. 네. 보이면서도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남자가 성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도 남자도 성매매 특별법엔 걸릴 겁니다. 네, 그렇죠? 걸리죠. 아까 봤지만 뭐 학문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성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남자들이 성을 파는 건 괜찮고 여자들이 성을 파는 거는 또 안 괜찮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는 네. 여자가 성을 파는 게 조금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문제예요.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지금의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없애는 건 좀. 근데 뭐 성매매를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매매를 어떻게 합법화를 시킵니까? 나중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 아주 나중에 장래희망을 정말로 성매매 업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마담이 될 거예요. 아이고. 네, 하루의 대부가 됐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아니죠. 많이 아니죠.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은행 강도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아직 모르고 그랬을 때지만 네. 이거는 어른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보이게 딱 좀 때려 박든가 이런 좀 수원 여건 번화가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안 생기게 하지 그래야지 좀 더 음지에서. 그렇죠. 예, 뭐 모른 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거의 98%의 99.9%의 남자들이 야독을 본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알죠. 알죠. 모든 화제에 존재해요. 여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여자도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거랑 비유는 안 맞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건 필요 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규제 자체가 약간 어떻게 되는 건지 현명하게 좀 더 개정이 돼야 된다. 네, 현명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네요. 우리 빵실 씨가 어쨌든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네,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민하네요. 괜찮아요. 작가가 이런 걸 주고 왔으니까 그런 거니까 작가 잘 보시오. 작가 잘. 작가 나와. 나와. 얼굴 봅시다. 좋아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는 뭐죠? 좀 밝게 가볼까요? 다음 코너는 뭐죠?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때리고 싶게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그렇지 뭐. 사이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다람쥐를 닮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귀엽겠네.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다람쥐 얼마나 귀여운데. 다람쥐 겨울에 얼마나 살찌는 줄 알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네. 다람쥐를 닮은 피양의 사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저희들에게 강요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깁니다. 또 자신이 먼저 사람 신경을 건드는 말투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짜증날 말투인가 봐요. 저희가 그 말투에 대해 좀 조금이라도 또 좀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화를 냅니다. 네, 상황 해볼게요. 네. 나 요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네가 학교를 싫어해서 그래. 생각을 좀 바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학교 좋아해. 내가 원하는 거 배우고 있고 학생 활동도 재밌고. 근데 그거랑 다르게 대학교 와서 그냥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야,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야, 난 너 걱정돼서 니 좀 어른스러워지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닐까? 사람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나 그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지. 야, 네 기분을 가지고 나한테 판단하지 마. 사람 기분 하향성 달리게 하지 마. 야, 너 때문에 나도 지금 기분 나빠.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웃긴 애다 되게. 되게 웃긴 애네. 나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 몰라? 너도 알잖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네가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유. 예, 이 말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저는 화가 납니다. 제가 매일 찡찡대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어쩌다 한번 하소연을 하는 건데 저런 식의 대답이라뇨. 제가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들어주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이런 친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싫네요. 네. 아니 정말 별로네요.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에 이랬잖아요. 그 친구가 네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해받고 싶으면 친구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어야죠. 이건 정말 잘못된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아.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직설적인 화법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직설적인 거랑 배려심이 없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솔직한 거랑. 이거는 지금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만약에 배려심이 있었더라면은 좀 달라지는 게, 야,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야, 영훈아, 내가 정말 얘 힘든지 알지만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힘들어. 붕신아. 넌 정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저 같으면. 너 또 절교할 거 아니지? 절교할까? 절교해요. 저 같으면은, 근데, 대놓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싸울 것 같긴 해요. 네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너가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을 한 건데, 너가 이런 식의 반응이면 나는 이제 너한테 이런 말을 못하겠고, 고민을 못 털어놓겠다. 나는 너가 공감해주길 바랬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쌍방과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직설적인 편인데,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또 정말로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약간 위안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시작할 때 그냥 넌 닥치고 듣기만 해. 넌 위로만 시작해.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위로만 해. 너는 위로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이거 좀 오버한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친구의 인간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는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좋게 보려고 해도 상대방의 기분까지 해치면서. 아니, 너도 그러지 않아? 너 직설적이잖아. 저요? 저요? 아닌데요? 제가 얼마나 사람의 배려를 잘하는데요. 사람 기분에. 나는 직설적으로 착각인가? 이야기하다가 네. 사람들이 너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사과를 해. 미안, 내가 좀 말이 심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친구는 모르겠네요. 네? 절교해야 되나? 절교해야죠. 솔직함과 직설적이랑 이 여자들이지? 여자 친구분들이시죠? 네네네. 피양인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다. 왜요? 여자들 왜요?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좀 더 감성적이고 네? 섬세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더 쉽게 마음이 예민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힘내세요. 힘내시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다람쥐를 닮은 피양 한마디 하자면은 어쨌든 포로리한테도 너브리아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직설적이고 두 분 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잘 지내니까 어떻게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포로리야 때릴 거야? 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사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게요. 화곡동에 사는 자칭 알바의 노예 슬량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다 보니 일도 많고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가게 실장님의 행동입니다. 가게 실장님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알바생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야, 이거 빨리 치워. 장난하냐? 손님도 없는데, 야, 나간 지가 언젠지 아직도 안 치웠어.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야,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잘하는 게 뭐야?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무래도 진짜 기분 더러운데 왜 너까지 이러냐, 너? 아유, 씨, 잘리고 싶어? 알바생들이 바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다들 힘든데 도와주지는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화만 내시니까 가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처집니다. 최저시급 받고 힘들게 일하는데 아무리 남의 돈 버는 거 쉬운 일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알바를 하기 전에 다른 고깃집에서 알바도 해보고 다른 알바도 많이 해봤지만 여기선 3달 정도 일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너무 힘이 듭니다. 와, 이 친구 대단하네요. 저라면 3달이나 인내심이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이 친구 나이를 진짜 몰라요. 이 친구도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여자분이신 것 같고 세상은 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네. 하지만 사회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배우는 곳일 수도 있어요. 냉정한 사회를? 네, 열정페이 같은 건 아직도 존재를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런 악덕 사장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악덕 사장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을 안 줘야 되거든. 돈을 주면요 악덕 사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선택권이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사장 입장도 장사가 안 되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돈을 많이 받고 일이 엄청나게 힘들든가 아니면은 그냥 하면서 편하든가. 물류창고 같은 일이 좀 그렇죠. 몸은 엄청 힘든데 돈은 좀 많이 주고. 정신이 힘들면 정신이 힘들면 몸이 편하고 몸이 힘들면 정신이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네. 그냥 세상 공부를 하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네, 바랄게요. 근데 이 분이라면 전 좀 피하는 방법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3달 정도 일할 분이면 다른 집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할 수 있는 알바생이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3달이나. 뭐 그래도 뭐 여기서 고깃집에서 하신 게 나중에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흔하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다 코너는 마치고 이제는 약간은 섬찟한 그냥 그저 그랬다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요, 바로 청주 물탱크실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200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들어가는 것은 약 8년 정도가 지나고 2010년도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맞죠? 거기 아마 제보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늦게. 예, 제가 조금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 당시 죽으셨어요. 어머님과 아들과 딸, 아버지, 4식구가 살고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그 집안이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라진 물품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 소파가 거실에서 앞쪽으로 나와 있다든지 전화선이 뽑혀져 있다든지. 근데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녁을 차리려던 흔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집안의 아버지는 몸이 약간 불편한 장애 등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죠. 주부로서 뭐 일도 하시고 뭐 자료를 보면은 뭐 대리운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여자 몸위로 이 정도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중에서 어머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들은 굉장히 놀래가지고 경찰에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가 월드컵 분위기여서 그런 건지 2002년도면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4강까지 올라오고 그랬죠. 그냥 와가지고 이거 그냥 가출 아니냐, 뭐 숨겨놨던 내연남과 떠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시간을 좀 방치를 한 거죠. 며칠이 지나서 가족끼리 막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막 은행에 가서 찾아보고. 근데 은행에 갔더니 한 가지 은행 간 이유가 출금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의 통장에서 1,000만 원 정도가 70만 원으로 분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돈이 70만 원이었나 봐요. 막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경찰이 조사한 게 아니라 가족이 은행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CCTV를 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걸 구하고 봤더니 한 남자가 잡혔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제 잘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날에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가 지났나요?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집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악취의 냄새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고 거기에 강 씨가 시체가 된 상태로 굉장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시각이라든지 어떻게 사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강도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경찰들의 약간 나태한 태도를 문제로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경찰이 굉장히 욕을 먹어야 될 문제죠.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2002년도 월드컵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찰의 의무가 뭐예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을 못 지켰다면 하여튼 안전에 위험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경찰의 의무인데 여기선 좀 많이 나태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CCTV까지도 가족이 발견한 게 이게 말이 돼요? 은행 CCTV를 뒤질 생각을 왜 안 하지? 근데 저는 경찰이 왜 내연남에 집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강 씨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근데 이 강 씨의 유일한 낙이 이제 인터넷 채팅 같은 거였나 봐요. 그걸 통해서 동호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강 씨가 스스로 통장 잔고를 엄청나게 많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급하게 써야 될 그쵸. 일이? 자기 통장을 막 확인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뭐였냐면은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강 씨는 집안 문을 안 잠그지 않는데요. 근데
주변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봤을 때 저항한 흔적 같은 게 보이지가 않았었고 주변에서 막 소음 같은 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면 주변에서 소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사건 자체가 낮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낮이라면은 그리고 가정집의 식구가 강도가 되진 않죠. 그렇죠. 경찰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새벽이라든지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낮에. 그러니까 중학생이 학교하기 직전이면은 한 3, 4시 이 정도인 거잖아요. 12시부터. 강도로 따지기엔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때 와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강 씨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제가 항상 추리를. 네, 편하게 말해보세요. 네. 대딩 탐정이 되고 싶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아마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이 문을 열어줬고 대화를 통했는데 아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전에 이제 피해자분께서 확인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흉기를 갖고 와서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게 핏자국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데리고서는 물탱크 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위협을 하면서 그렇죠.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상태에서 살해를 하고 빨리 그날 이제 돈을 찾은 거니까요. 그날 당일날 돈을 찾아서 범인은 사라진 거죠. 아마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8년이 지나고 나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2017년 6월이 공소시효라고 하네요. 얼른 잡혔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인이라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렇죠. 되지 않았는데 범인이 머리를 써서 그런 건지 그리고 실제로 용의자가 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가 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용의자였다고 합니다. 네.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인상착의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용의자였다고 하는데 그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이웃 사람을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그럼 물탱크에다가 숨기나요? 좀 더 멀리 가져가서 숨길 가능성이 더 크죠? 1차적으로 물탱크에 숨겼다고 해도 추후에 시체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뭐 그 전에 통장 잔고를 본인께서 확인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인이 아니었나 싶고 아직까지 이 비밀은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 슬픔을 저희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좀 무거운 분위기가 됐는데 그래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땠나요? 빵실 씨 어땠어요? 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좀 많아서 오늘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반성하게 되고 괜찮아요. 본인 별로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살꽃 토공산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하셨고 전 곡괭이녀 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